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 어떻게 변수를 구체화하게 될지 이해하시게 됩니다. 오늘도 4가지 섹션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수를 정의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적 토대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뤄왔습니다.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중심적인 흐름들에 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는 그것을 측정하기 위한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수라는 것을 찾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변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해서 변수라고 합니다. 항상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상수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갈지는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의 내용들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변수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 정의는 어떻게 하느냐? 이론적 토대 위에서 논의가 되었던 변수들을 찾아와서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다음 슬라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 Why question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현상에서 왜 그럴까가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키라고 했습니다. 기초과정이나 심화과정을 통해서 늘 강조했던 것이 연구 문제인데요. 이 연구 문제는 다시 살펴보면 서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이 서술형 왜 그럴까이지만 이러이러이러한 현상이 왜 그럴까라고 하는 형태의 서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수치화라고 하는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개념으로 조금 더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변수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예전에 제가 척도 이런 얘기 하면서 그 척도를 만들 수도 있고 남이 만들어 놓은 검증된 척도를 가져와서 변수로 측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이어서 오늘 더 들어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직무 스트레스가 직무 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계속 얘를 직무 스트레스 이런 걸 가지고 오는데 제가 회사를 2개를 운영을 해서 직무 스트레스 어쨌든 직무 스트레스라는 것과 직무 만족이라는 게 있다면 여기 보면 직무 스트레스가 직무 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정의 영향 관계인가? 부의 영향 관계인가? 정은 플러스 개념이고요. 부는 마이너스 개념입니다. 영향이 없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 가늠하는 기준은 사회과학에서는 0.05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내가 틀림을 가정한 상태에서 내 주장이 틀릴 가능성이 100번 시도했을 때 5번 미만이면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직무 스트레스라는 게 측정 척도가 있고 이게 하나의 변수로서 작용을 한다면 직무 만족에 대한 내용도 측정 척도가 있고 변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논문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어디서 찾아? 이런 생각 하셨죠? 우리가 문헌을 계속 읽어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내용이 셀 수도 있습니다만 학위 과정 때 우리 논문 읽고 막 요약하고 또 내용 쓰고 이게 너무 귀찮은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학위 과정 때 하지 않으면 할 시간이 그렇게 없다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박사를 받게 되면 박사로서 전문가로서 불려다니는 전문위원회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GPT 찾을 거예요? 그렇게 찾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서 깜짝 놀라긴 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꿰어오는 이 과정들 있죠. 이 과정들 안에서 실제로 인사이트가 있고 그거를 실무와 더 결합이 된다면 그때 전문 지식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인풋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논문이들 간에 다 읽어야 된다. 내가 인풋이 없는데 어떻게 아웃풋이라는 논문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은 이 HR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는 변수라서 이렇게 가지고 와본 것도 있는데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영역에서 이게 변수인지 아닌지를 항상 여러 논문들을 보면서 이 변수로 이 현상을 측정할 수 있겠다. 이 변수로 저 현상을
측정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어떤 변수가 있나, 어떤 게 있나, 이렇게 어떤 교수님들은 자, 그 현상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그 관련된 컨스트럭이 있는지 알아봐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이 측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교수님들이 알려주면 좋겠는데 교수님들의 본인의 현생을 살기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텔레비전에서 알려준다. 자,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변수로 치환해서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연구 문제 수준에서 있던 서술형 문장을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의문형의 문장을 이렇게 변수 두 개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x가 y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한다면 단순한 회계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차원들이 넘쳐나게 되면 상관관계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구조방정식을 통해서 관계를 규명해 볼 수도 있는, 그게 우리가 있어 보이는 말로 연구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업을 할 때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업을 정체적으로 해나갈까? 이해 당사자들은 누구이고 내 자원은 어떻게 돼 있고 지출은 어떤데 수익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연구에서는 어떤 변수들이 있는데 이 변수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현상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게 연구 모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연구 문제에 해당하는 그 서술형의 문장, 내가 봤던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변수가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구글 학술 검색 등을 통해 가지고 영어 논문이든 한국어 논문이든 관련되는 논문을 찾아서 읽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LLM을 꺼내서 이런 거 찾아줘 라고 하면 되게 쉽겠지만 우리는 지금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 머릿속에 익혀두고 이 방법이 숙지된 다음에 LLM을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LLM이 들어와서 어떻게 됐네 저떻게 됐네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저는 클래식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회과학자로서 우리 사회 현상에 기여하려면 LLM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인 나 연구자의 관점이 되어야 되고요. 지금 녹화 시점이 2025년 10월인데 10월을 기준으로 아직까지 LLM이 뭔가 구조를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자, 요즘에는 좀 발전이 돼서 이렇게 또 제안해주고 저렇게도 제안을 해줍니다만 속 시원한 적 없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속 시원하면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논문들을 읽어보고 발췌해서 그리고 나서 그 개념들을 엮어내는 사람의 역량이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자, 돌아보면 학위 과정 때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학위를 받으시고 또 다른 영역으로 가서 또 다른 학문 공부를 하시면서 이 공부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학위 과정 때 가장 많은 그 영역에 그 도메인에 가장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학위 콜렉터였던 적이 있는 그 분야에서 과정생 때 그 분야의 논문을 가장 많이 읽더라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위 과정 때 내용들을 많이 인풋을 넣어주셔야 나중에 LLM을 활용하시든 직접 GP를 하시든 어디 가서 뭔가 발제를 하시건 어디 가서 자문을 하시든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연결이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때를 준비하는 거다. 준비하는 과정은 왕도가 없다. 그런 말씀을 강조드리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통은 연구 문제를 어떻게 만들지? 연구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보통은 이 원인이 되는 변수가 있고 결과가 되는 변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 거꾸로 바꿔보면 의문문이 생깁니다. 우리 예전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원어민이 하는 영어로 말하는 영어학원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만 어른이 돼서요. 예전에 우리가 배울 때는 뭐를 바꿀 때 이렇게 바꾸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변수의 위치를 한번 슬쩍 바꿔봐서 여기에 미치는 왜 여기에 이게 영향을 미칠까라고 의문을 가지게 되면 그게 연구 문제로 파생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것들이고요. X가 Y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매개 변수를 조금 더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즘은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논문들 보면 땡땡 이렇게 컴마 해놓고 아니면 땡땡 부제를 달죠. 뭐뭐뭐를 중심으로 뭐 이렇게 하는 말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뭐뭐뭐를 중심으로가 매개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현상을 가장 압축적으로 나타난 게 제목이 되고요. 그 연구 제목이 내가 풀고자 하는 연구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든 논문이든 제목은 직관적으로 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뭐 되게 형이상학적으로 뭔가 비유적으로 하지 마. 그냥 직관적으로 연구면 뭐가 뭐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도 제목이 되니까요. 뭐 사업에서도 어떠한 서비스, 어떠한 제품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품,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서비스 이렇게 가야지 뭐 형이상학적인 이름을 달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분석 기법을 어떻게 그럼 실질적으로 연결을 하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유를 가지고 와봤는데 우리가 갑자기 여행을 가야 된다, 어디 다른 대륙을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요. 비행기를 탈까, 배를 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이 근처에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뭐 유명한 맛집이 생겼다 아니면 동네를 둘러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뭐 자전거를 탈까 아니면 걸어갈까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동네 산책하는데 비행기를 고려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연구 방법을 택할 때도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강조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집단 간의 차이를 보고 싶다. 그러면 T-테스트 2개 집단이면 T-테스트를 하고 3개 집단 이상이면 아노바 테스트를 한다. 뭐 이런 형태의 반응. 그러니까 약간 뭐 예전에 뭐 무릎을 치면 이렇게 팍 올라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조건반사처럼 집단 간 차이를 볼 수도 있다. 이거는 집단 간 차이만 봐도 평균의 차이만 봐도 나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겠더라 라고 하면 이 방법들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변수 간의 영향을 봐야 되고 그 영향의 방향도 봐야 되고 그 방향 안에서 추론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고급 통계 기법들을 써야 되고요. 요즘에 한동안 되게 유행했습니다만 뭐 신경망 분석 이런 게 있거든요. 어떻게 노드가 연결되어 있고 그 노드의 강도는 어떻고 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박한 연구라고 해가지고 한동안 또 많은 연구자들이 매료됐던 연구가 뭐 네트워크 분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 메인스트림 이런 게 아니라 이거 해야 연구자로서 인정받고 이거 해야 뭐 박사로서 위용이 서고 이런 거 아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연구 문제를 가장 잘 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연구자의 재량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아까 여행 가는 것들로 비유를 들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세라는 연구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내가 불안하니까 불안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과정생들.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참고만 하시고 내가 이 연구 방법을 택했을 때 내 연구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우선해서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특히나 뭐 SPSS를 해야 된다던데 스테타를 해야 된다던데 요즘은 R이라던데 핵심은 내가 보고자 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에 있다. 늘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월한 게 아닙니다. 이거 제가 다 써봤는데 각각의 장점이 있어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심화 과정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도구를 탓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설명해낼 수 있느냐가 그리고 내가 가장 편안한 도구를 선택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단 나는 SPSS나 에이모스가 좋은데 지도 교수님이 스테타 외길망 돌아오셨다. 스테타 쓰십시오. 지도 교수님이 IBM SPSS로 넘어올 확률보다 내가 배워서 하이브리드가 되는 그래서 얻는 해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도 이걸 알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로 데이터 클리닝이라고 하는데요. 온라인 서베이가 활성화된 시점이기 때문에 확정된 결과들만 받잖아요. 보통은 이것도 실사를 대행해주는 업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클리닝은 자체적인 서비스에서 걸러내고 최종 사용자에게 로우 데이터를 주기 때문에 이런 이슈사항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클래식은 익혀두면 좋다라는 관점이 항상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알아두셔야 나중에 이런 의미였구나 아니면 이렇게 쓰는구나를 배경 지식으로 그리고 그거를 우리 학문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됐을 때 넘어갈 수 있는 힘으로 쓰시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제가 예전에 막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3시간 특강한 적이 있어요. 데이터 클리닝만 가지고. 다들 그 중에 핵심 추리고 이것만 알면 된다라는 것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결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측정되지 않았다라는 말이고요. 결측값이 있는 그 응답은 걸러내야 됩니다. 그거는 분석에 들어가면 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결측값을 있는 것은 빼주는 게 훨씬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순하게 입력 오류.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거를 다 받아서 쳤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체크 이렇게 한 거를 그걸 가지고 다시 엑셀 시트에다가 옮겨 담는. 그래서 엑셀로 잘 옮겨 담으려면 막 이렇게 가로 세로열 바꾸고 엔터만 치고 탭보다는 엔터가 빠르니까 그런 적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 조교들이 그런 걸 합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이런 거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원본과 실제 응답에 이상이 있으면 원본 위주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코딩이라는 거는 지금 요즘 얘기하는 프로그래밍에 코드 입력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응답지 종이에 있는 거를 다시 디지털 세계로 가져오는 이 숫자 키보드 있잖아요. 그거 누르고 막 하면 되게 빠르거든요. 그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수를 로짓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리커트 척도에서 뭔가 여러 가지로 분포를 볼 것인지 그런 거를 연구자가 정해가지고 연구 방법에 맞게 데이터를 수집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만 많으면 논문이 안 써지는 이유를 심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데이터 설계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받았다면 그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됐는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까지 다시 보셔라.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렸습니다. 이 클리닝 과정도 나중에 그러니까 본문에 쓰기는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주석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기록을 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몇 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런 말들이 옛날 연구에는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써주자라는 겁니다. 이게 클리닝 과정을 밝히는 거예요. 이게 멋들어지게 쓰려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관용어구라서 그런 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회 현상을 재현 가능해야 되고 반복해야 되는 그런 일반화되는 연구를 사회과학에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의 기록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제 첫 시간에 기초과정에서 첫 시간에 과정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록으로 언급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과정을 되게 생각보다 낯설어 하시더라고요. 자, 먼저 제가 심화 과정에서 이 이론적 토대는 어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논의를 하려면 그간의 연구자들이 이어온 연구에 맥이 있을 거고요. 내가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 범위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설정을 해주자. 그런 개념에서 이론적 토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유를 들었을 때 스타크래프트 게임의 저그 종족이 자신의 땅 위에서만 뭔가를 세울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론적 토대가 그런 거다. 그렇게 비유를 든 적도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 요런 변수들이 있겠네 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첫 번째로 보일 거고요. 두 번째로 이 변수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맥이 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역이건 간에 선구자들이 다 있어요. 다행히 우리는 2020년대를 살기 때문에 196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 사이에 학자들이 웬만큼 다 아카이브를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연구했던 연구자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통은 내가 요즘에
사회에서도 효능감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때 가장 먼저 등장했던 게 셀프 에피커시라고 해서 자기 효능감이라고 있습니다. 찾아가다 보면 반드라라는 학자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작적 정의를 했고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제시를 했죠. 그 이후에 여러 학문 분야에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여기 있지만 이걸 보시는 선생님들은 어떤 시점에 어느 곳인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모니터 너머에 선생님이 계시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잖아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사회적 실제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성 개념이기도 하고요. 노박이라든지 호프만이라는 분이 그걸 집대성을 했습니다. 96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서비스 퀄리티, 서브퀄이라고 하죠. 경영학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서비스 마케팅 이런 쪽에서도 많이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 뭐 베리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전 이분이 가장 좀 핵심적이지 않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 분입니다. 세 분이 돌아가면서 일저자를 돌아가면서 연구를 하면서 시간 강사에서 조교수가 되고 부교수가 되고 뭐 그런 하나만 파도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을 어떻게 수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데이비스라고 하시는 학자가 그때 기술 수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이 있으면 이런 맥을 찾은 다음에 나의 주장에 어떻게 덧붙이냐면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술은 이용하기 쉽거나 자기에게 이용하기가 용이하면 수용되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하면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아니야. 데이비스도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주장을 디펜스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논문 발표할 때 뭐 디펜스 이러잖아요. 내 주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게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집대성하는 게 아니라 알아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필요하게 내가 기술해야 되는 문장이 있는데 증명했어? 왜 네 뇌피셜인가? 라고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련된 주장을 한 학자를 붙여주는 것을 인용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뭐 경험하신 선생님도 있겠습니다만 누군가 진짜 일면식도 없는 분이 인용했을 때 기분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런 식으로 디펜스를 마련해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각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는 한번 써보는 거예요. 써보고 디펜스 해보고 그리고 그걸 다시 리뷰, 피어 리뷰라고 하죠. 우리 동료 선생님들께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도 아이디어 안 훔쳐가더라도 어떻게 쓸 건데 계속 써보시다 보면 요렇게 인용하는 사람들을 붙이는구나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도 전체를 맥락을 크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핵심적인 논리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논의가 되는 토대가 있어야 되고요. 변수와 관련된 그 큰 이론적 토대 정의를 마련해 주고요. 관련한 변수들을 쓴 연구자들의 흐름을 찾아온 그 다음에 내 연구 가설이 만약에 X에서 Y다 그러면 그 X와 Y를 이어서 검증을 했던 연구를 경험 연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경험 연구까지의 그 방향성까지 만들어주면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H1 가설 1이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맥락이 이제 조금 더 디테일이 잡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과정이 조금 더 어렵다면 아래 링크에 심화 과정이라고 해서 해당 부분만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 주제를 정할 때 그리고 박사 과정일 때 더 크게 와닿을 수도 있는데요. 짜잔. 자, 내 관심 분야와 지도 교수님의 관심 분야가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지도 교수님 일반적으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죠. 넘어가고요. 내 관심 분야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지도 교수님의 전공 분야를 갈 것인가 그 고민이 아주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학문사회는 학위 받는 데까지만이야 라고 하고 더 이상 논문 활동, 집필 활동,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시는 분, 학위가 목표야 라고 하시는 분은 지도 교수님의 전공 분야를 따르는 게 가장 빠른 졸업의 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학위를 받고 연구원을 가든 아니면 자문을 하든 아니면 내 영역에서 뭔가 학문 활동을 계속 이어가실 분은 교수님을 설득하셔서 관심 분야로 따라가는 것도 왜냐하면
학위를 받는다는 거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운전면허증 따는 것과 비슷하다.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전해서. 지도 교수님이 가는 코스대로만 운전하실 겁니까? 평생? 그러니까 내가 혼자 연구 문제를 발견하고 내가 혼자 연구 방법을 찾아서 내가 혼자 남을 설득할 수 있고 일반화된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라이선스가 학위인데 그러려면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셀프 브랜딩 해가지고 전문가 스스로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학문의 권위가 덧붙여진 진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실 때 당장 편하자고 지도 교수님 전공 분야를 따라가면 평생 그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힘들고. 그러면 이제 동료들 중에는 막 되게 막 힘들어하고 울고 막 그런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쉽게 가려다가. 처음엔 쉽게 갈 수가 있지만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내가 학문적 기여도 하고 앞으로 전문가로서 내 영역을 넓혀가겠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내 분야를 첫 독자인 지도 교수님 설득을 우선으로 해서 왜냐하면 지도 교수님은 내 관심 분야랑 조금 0.몇 도 각도가 다른 관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관점을 설득하는 과정이 몇 년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이겨내고 나면 그 분야의 전문가는 바로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밸런스 게임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그리고 지켜보다가 내 구독 리스트에 있어도 괜찮겠다 싶으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불철주야 학문의 길을 걸어가는 선생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연구 문제로 파생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것들이고요.